나의 돈키호테. 김호연 장편소설. 돈 아저씨, 왜 서울이 세비야예요? 탁자 유리 및 대한민국 지도에 아저씨가 써놓은 걸 보고 물었다. 서울이니까 세비야지. 똑같이 시옷으로 시작하잖니. 그리고 돈키호테가 활동하던 시절의 세비야는 서울처럼 아주 번화한 도시였단다. 그럼 부산은 왜 바르셀로나예요? 부산이니까 바르셀로나지. 똑같이 비읍으로 시작하잖니. 그리고 둘 다 각 나라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고. 그럼 여기 목포가 말라가인 것도 같은 방식인가요? 그렇지. 그리고 목포랑 말라가 모두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이 배출된 도시란다. 피카소 알지? 피카소가 태어난 곳이 말라가야. 알겠어요. 나는 돈 아저씨의 논리가 100% 이해되지 않았지만 더 따지면 아저씨가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만뒀다. 그런데 대전은? 대전 옆엔 왜 라만차라고 적어놓은 걸까? 호기심 천국이라는 별명답게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아저씨, 대전은 왜 라만차예요? 대전은 디귿으로 시작하니까 똑같이 디귿으로 시작하는 스페인 도시랑 비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대전은 우리말로 한밭이잖니. 큰 들판. 라만차는 평원으로 유명하거든. 평원도 산이 안 보일 정도로 평평한 들판이니 큰 들판이지. 그러니 대전은 라만차란다. 에이, 아저씨, 그건 아니죠. 앞에는 다 똑같은 자음으로 시작하는데. 하긴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돈 아저씨는 유리를 민 뒤 탁자 아래 서랍을 열고 볼펜을 꺼냈다. 그리고 대전 옆에 적힌 라만차에 등호 표시를 하곤 돈키호테라고 적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자, 보렴소라. 라만차 하면 누가 딱 떠오르니? 돈키호테지? 돈키호테의 고향이 라만차거든. 그럼 여기 보자. 대전은 뭐다? 라만차를 거쳐 돈키호테인 거네. 그러니까 대전은 돈키호테. 똑같은 디귿이지? 어떠냐? 알겠어요. 그리고 대전의 명소하면 바로 여기. 돈키호테 비디오 아니냐? 그치? 성심당은 어떡하고요? 그건 장르가 다르다고나 할까? 장르가 뭔데요? 소리 너는 따뜻한 영화를 좋아하잖아. 이 아저씨는 스릴 넘치는 영화를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종류가 다른 게 장르야. 즉 너는 휴머니즘 장르를 좋아하고 아저씨는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는 거지. 돈키호테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지. 돈키호테는 무슨 장르예요? 돈키호테는 온갖 장르란다. 이 세계의 모든 게 담긴 용광로 안에서 끓고 있는 이야기인 거야. 잘 모르겠어요. 더 물어봐도 돼요? 아이고, 잘 모르니 배고프겠구나. 우리 잠깐 가게 문 닫고 성심당 가서 팥빙수나 먹고 올까? 성심당이 빵만 잘하는 게 아니야. 팥빙수도 많나. 좋아요. 그날 돈 아저씨의 한국 도시와 스페인 도시 비교는 결국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심당 팥빙수가 맛있다는 건 확실히 이해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는 아저씨의 비교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모든 건 대전에 돈키호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걸 믿는다. 나의 돈키호테로 인하여. 어쩌면 이것은 돈키호테를 믿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혹은 돈키호테가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거나. 이제 모험을 시작해 보겠다. 일부 옛날 동네 비디오 가게 1. 빅필드 2018년 회사를 때려치우고 엄마 집에 내려온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내려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한 주를 보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30살 인생 동안 이만한 쉼표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지 않으면 제 구실을 하며 살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 구실을 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망가져 버렸고 제 구실 따윈 못하게 됐다. 스스로 멈춰버린 일주일. 그 시간은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였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바쁘게 돌아갔다. 마치 길가에 쓸모없는 돌멩이가 된 기분이었다. 이 기분을 엄마에게 털어놓자 엄마는 숨도 쉬지 않고 말했다. 돌멩이가 많이도 먹네. 솔직히 일주일간 많이 먹었다. 엄마가 차려준 밥을 2공기씩 싹싹 비웠다. 거리마다 포진한 칼국수집에서 장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물총 칼국수를 흡입했다. 두부 또는 제육 또는 오징어가 벌건 양념에 버무려진 두루치기를 마구 해치웠다. 결정적으로 이 도시를 대표하는 빵집에서 쓸어온 튀김 소보루와 부추빵을 쌓아놓고 복용했다. 고향에 내려온 걸 입맛으로 확인하려는 듯 굴었다. 그런데 이곳이 고향이 맞긴 한 걸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내려와 중학교 3학년까지 고작 5년 남짓 지낸 이곳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걸까? 이 의문에도 엄마의 답은 명쾌했다. 엄마가 사는 곳이 고향인 거야. 대전, 한밭, 빅필드, 엑스포와 꿈돌이의 도시, 카이스트와 과학단지의 도시, 정부청사가 있는 행정도시,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는 교통도시, 무엇보다 대표 관광지가 빵집이라는 노잼도시. 돌아온 고향은 여전히 노잼이었다. 며칠간 동네를 쏘다니다 추억의 맛을 즐기고 나니 딱히 할 게 없었다. 소년 소녀처럼 과학관과 오월드에 드나들 것도 아니고 7080처럼 보문산과 장태산을 휘저을 것도 아니었다. 대체로 저조한 성적의 지역 연고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것도 곤란한 일이었다. 어제는 기운을 내 동네를 벗어나 서쪽으로 향했다. 둔사내가 영화를 보고 유성애가 온천을 했다. 끝. 간 김에 갑천이라도 걸으며 살이나 빼고 오지 그랬냐는 엄마의 말에서 집주인의 갑질을 느꼈고 앞으로 갑천은 근처에도 안 가겠다 마음먹었다. 역시 돌아오는 게 아니었다. 대전은 엄마의 집이 있는 내 고향이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린 곳이지만 나이 30의 실업자가 지내기엔 풍족한 일자리도 신박한 놀거리도 없는 도시였다. 하지만 딱히 갈 곳도 없었다. 도시 탐험대를 론칭할 때만 해도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선발대가 되어 앞장섰다. 내가 개척한 도시의 숨은 거리를 탐험대가 뒤따랐고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내가 선두였다. 내가 이 프로그램의 선두였고 이 프로그램이 동시간대 시청률의 선두였다. 대표가 종종 내게 물었다. 전 PD
대전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나? 대전은 탐험 한 번 안 해? 내 대답은 한결같았다. 노노, 거긴 노잼이에요. 어쩌면 그때 그 말 때문에 나는 이 도시의 정령에게 불려와 혼쭐이 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2해 전 하늘로 간 아빠 때문일까? 한 해 전 양다리를 걸치다 도망간 전 남친 탓일까? 반년 전 대표의 꼰대질에 참지 못하고 대든 것 때문일까? 한 달 전 메인 PD의 말을 어기고 내 뜻대로 편집한 방송이 문제일까? 보름 전 숨이 막혀 졸도한 뒤 깨어나 도저히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고 번아웃된 까닭일까? 오래전 언니가 미국으로 떠나고 이 방을 혼자 쓰게 된 날을 기억한다. 기뻐 날뛰어도 충분히 넓어진 이 방이 지금은 무척 좁다. 이 좁은 공간에서 사지를 웅크리고 궁리한 끝에 도달한 결론은 부주의가 부른 불운이 쌓이고 쌓여 불행이 되었다는 것이다. 쉼없이 달려온 삶의 커리어가 한 방에 무너지고 나서야 내 것이 아닌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기획한 프로그램도 내 것이 아니었고 내가 이룬 성과도 내 것이 아니었다. 경주마처럼 달리기만 했지 내 몫을 챙기는데 부주의했고 영악하게 때론 고약하게 굴면서라도 나를 지켰어야 했다. 그리하여 낙향한 나는 어릴 적 방에 누워 튀김 소보로 부스러기를 입안에 털어넣으며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복귀했다. 엄마가 밥 먹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분주히 집을 나서던 중학생 시절이 떠오르기 전까지. 그래, 그런 때가 있었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나는 방바닥을 박차고 일어나며 흥얼거렸다. 마침표가 되기보단 쉼표가 되겠다고. 2. 무엇을 할 것인가? 집을 나와 양지공원으로 향했다. 늦가을 쌀쌀한 날씨여서일까? 어느새 다다란 공원엔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하나 없었다. 나는 정자에 올라 구도심을 관망했다. 가까운 시야에 내가 사는 빌라와 그 아랫길로 상가지구와 대전천이 보였다. 이곳 양지공원에서 대전천까지가 선화동, 내 구역이자 온갖 추억이 담긴 공간이다. 정자에 앉아 찬바람을 맞으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았다. 남은 인생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나이 30. 지금 나는 인생 일망을 공치고 무대를 내려온 배우다. 남은 인생 2막은 어떤 배역으로 무대에 서야 할까? 어떻게 해야 공연료를 받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남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 것이고 관객이든 고용주든 누구라도 내게 돈을 내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푸릇푸릇한 대졸자들과 경쟁해 번듯한 회사에 취직할 자신? 전혀. 그간의 방송 PD 경력으로 프로덕션 재취업? 노노.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며 애써 일한 보람조차 뺏기는 자리는 이제 사양이다. 그렇다면 창업이 답? 아이템은 짜내면 된다지만 자본금과 투자 가능성은 모두 0에 수렴한다. 엄마는 공무원 9급을 준비하거나 시집가 전업주부가 되라고 하는데 9급은 뭐 쉬운 줄 아나? 그리고 전업주부나 되라는 말은 그 고리타분함은 둘째치고 현재 내가 처한 현실에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판타지 되시겠다. 결국 닭을 튀겨야 하나? 아직 압박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계속 집에 늘어져 있으면 엄마는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먼저 알바를 자른다.
다음으로 내게 그 자리를 맡긴다. 그러면 난 이젠 거의 찾아보기 힘든 멸종을 앞둔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알바 겸 주인 딸내미로 가업을 잇게 되는 것이다. 어제도 엄마 가게에서 가져온 닭에 맥주를 먹고 이러는 게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치킨보다 소고기가 좋다. 돈을 벌어 온갖 종류의 소고기를 먹고 싶다. 안창살, 살치살, 부채살, 등심, 차돌박이, 갈비, 육회, 그리고 아직 먹어보지 못한 부위들. 소고기로 입맛을 다시며 떠오른 건 아빠의 인생 2막이다. 아빠의 탄탄한 직장이었던 은행이 한순간에 부도가 난 건 1998년 국제통화기금, 즉 IMF 체제에 들어서면서였다. 평생을 은행원으로 지낼 줄 알았던, 인생 2막 무대에 설 줄 꿈에도 몰랐던 아빠는 안정적인 사업을 하려면 프랜차이즈가 최고라며 명퇴 자금으로 소갈비 프랜차이즈 식당의 점주가 되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해가는데 누가 느긋하게 소고기를 먹고 있겠냐 말이다. 아빠의 안이란 한마디로 무전략 자영업 도전은 1년이 채 안 돼 폭망했다.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돼지고기 프랜차이즈였다. 실패를 교훈 삼아 시장 조사를 한 뒤 프랜차이즈 삼겹살집 돼지꿈을 차렸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삼겹살에 소주로 힘을 내 경제발전을 이루어왔기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가게가 될 거라는 아빠의 유전략이 이번엔 통했다. 가게는 장사가 꽤 잘 되어 늦은 밤 엄마 아빠가 돼지 꿈이라도 꾼 사람들처럼 웃는 얼굴로 귀가하곤 했다. 하지만 2000년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 농가와 삼겹살집은 큰 타격을 받았고 아빠는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폐업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해 우리 가족은 서울을 떠나 대전에 정착했다. 바로 선화동 이 집이다. 한동안 끙끙 앓던 아빤 노가다라도 하라는 엄마의 말에 버럭 신경질을 내고 집을 나가더니 몇 주 뒤에 어디서 자금을 끌어왔는지 다시 가게를 차리겠다 선언했다. 그게 지금까지 엄마가 운영하는 이 듣보잡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다. 당시 언니가 닭집 망하면 다음엔 무슨 고기냐고 푸념을 늘어놓던 기억이 떠오른다. 다행히 새로 팔 고기를 찾을 필요는 없었다. 닭집은 꾸역꾸역 우리 가족 5의 생계를 해결해 주었다. 역시 5, 7년 닭띠 아빠는 닭집을 차렸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고교 시절부터 방학 때마다 대전에 내려와 치킨물을 그릇에 담고 생맥주를 따라야 했다. 가족 가게란 그런 것이다. 치킨집은 이제 그만. 소속감 강조하며 자기들 배만 채우는 회사도 이제 그만. 이 나이에 공부에 어디 지원하는 것도 무리. 혹여라도 남자 덕 보고 살아갈 생각도 금물. 그렇다면 내게 남은 것은 그나마 방송 프로듀서 경력과 경험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해야 숙달되어 잘할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 오지 섬들과 중구난방 축제를 돌아다니면서도 흥미를 잃지 않았던 것. 나만의 기획으로 업계에 한 획을 그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의 설렘도 기억났다. 그렇다면 난 결국 방송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 사실 최근까지 방구석에 누워 유튜브에 바다를 유영했다. 눈알이 빠지도록 남이 띄워놓은 컨텐츠를 살피며 내 컨텐츠를 방영해야 할 곳은 이곳이라는 걸 깨달았다. 프로덕션에서 일할 땐 유튜브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다. 지상파 방송에서 마리텔이 흥행할 때도 방송인들이 유튜브 형식을 차용한다는 게 탐탁지 않았다. 지난해 먹방이 유행하고 스타 먹방러가 나올 땐 가당치 않다 콧방귀도 뀌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보게 되자 먹방만큼 재밌는 게 없고 아무나 먹방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도 깨달았다. 누군가 그랬다. 유튜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환전소라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이든 그곳에 내어놓고 가치를 인정받으면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다. 나는 인생 2막을 유튜브에서 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혼자서 재미를 보장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개그맨이나 가수처럼 퍼포먼스가 되거나 아니면 먹방이나 여행 같은 특화된 장기가 있어야 했다. 나를 돌아봤다. 172cm의 키에 길쭉한 팔다리, 볼록 나온 배는 전형적인 거미형 체형이었고 지극히 평범한 외모는 나 같아도 굳이 찾아볼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았다. 춤과 노래는 물론 그 어떤 몸쓰는 행위도 실소를 내뱉게 하는 재주는 있지만 이 역시 구독으로 연결될 건 아니었다. 먹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고 여행 역시 엄청난 도전정신과 친화력이 필요한지라 출장으로만 해외에 가본 내가 뛰어들기엔 무리였다. 인생 2막을 열려면 인생 1막을 복습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그동안 과거의 추억이 좀비처럼 몰려올까 두려워 의식적으로 피했던 선화동 상가거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3. 15년 전 알바와 학점 이수에 치여 겨우 대학을 졸업했다. 경영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무언가 경영할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만 심어주었고 졸업 후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 여행사를 떠올렸다. 남들 다 가는 배낭여행이나 워킹 홀리데이 한번 못 간 나로선 일도 하며 여행도 할 수 있는 여행사가 근사해 보였고 우연히 노마드 엔터윅스라는 곳을 발견했다. 노마드 엔터윅스는 여행 관련 영상 컨텐츠 제작 회사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취업 사이트 여행사 카테고리에 잘못 걸려 있었던 건데 나도 모르게 지원했다. 노마드의 일원으로 잦은 출장과 여행에 특화된 분을 찾습니다 라는 카피에 이끌렸다. 그것이 여행이든 출장이든 개고생이든 갑갑했던 청춘의 허파에 바람을 불어넣은 것만은 분명했다. 입사하자마자 나는 전국을 누비게 되었다. 처음 투입된 프로그램은 그 섬들에 가고 싶다였는데 정말로 서해와 남해, 동해와 제주를 오가며 한 해를 보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들의 자태와 수산자원의 매력에 잔뜩 빠져들 수 있었다는 개뿔이고 배를 탈 때마다 토하고 섬에서 태풍을 맞을 땐 이대로 수장되는 게 아닌가 혼비백산해야 했다. 다음 일은 중견 트로트 가수를 앞세워 지역 축제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섬과 섬을 떠도는 것보다 나았지만 힘든 건 매한가지였고 지역마다 특산물 축제는 왜 그리 많은지 도무지 종영될 기미가 없었다. 게다가 전자엔 지역의 혹독함에 시달렸다면 후자엔 모진 인간들에게 치여 괴로웠다. 잠적하는 호스트, 제멋대로 게스트, 말 바꾸는 축제 관계자 등 전체적으로 끔찍했다. 이 모든 걸 버티게 한 건 월급이었다. 월세와 공과금, 학자금 대출 상환의 힘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20대의 체력과 열정을 돈과 교환한 행위였다. 다행히 돈만 번 건 아니었는지 경험이 쌓이자 제작부원에서 PD로 직급이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PD가 되었으니 몸 말고 머리를 써야 하지 않겠냐며 대표가 새 아이템을 요구했고 숙제하듯 내놓은 나의 기획안이 한 방을 터뜨리고 말았다. 도시 탐험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기획이 내 머리에서 나왔나 의아할 따름이다. 맨날 망망대해와 로컬만 전전하다 보니 도시가 그리웠던 걸까? 기획안의 골자는 이러했다. 주접 잘 떨고 헝그리 정신 가득한 B급 연예인들을 섭외해 매주 새로운 도시에 투입하고 은밀한 공간에 숨긴 단서를 통해 그 도시의 매력을 탐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기획이 진짜로 성사될 줄은 몰랐다. 그것도 톱스타 주혜성과 그의 사단이 총동원되어 종편의 프라임타임에 편성될 줄은 몰랐다. 게다가 이 프로가 대박이 나고 이후 5년간 그 방송국의 대표 예능으로 자리 잡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도시 탐험대는 노마드 엔터윅스의 대표 컨텐츠가 되었고 회사의 덩치를 불려주었다. 주혜성과 앙숙 설정으로 화면에 자주 얼굴을 비친 메인 PD는 팬덤이 생길 정도의 인기를 얻었고 대표는 만나기 힘든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 역시 5년간 이 프로그램으로 방송밥을 먹으며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게 다였다. 내부에서는 도시탐험대회 기획자가 나라는 걸 알면서도 스포트라이트는 메인 PD가, 실속은 대표가 챙겼다. 내 공로에 대한 대가는 그저 이 프로그램에서 잘리지 않는 까임 방지권을 얻은 것에 불과했고 중국에는 그 까방권마저 사용 불가로 판명되었다. 상념에 빠져 걷다 보니 눈앞에 선화초등학교가 등장했다. 담장을 따라 모교를 한 바퀴 돌며 처음 대전에 왔을 때를 떠올렸다. 대전은 지역색이 강한 도시는 아니었다. 서울에서 왔다고 신기해하거나 텃세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유독 나를 괴롭혔던 남자아이 하나가 기억난다. 그때도 참다 결국 터졌다. 닥치는 대로 집어던진 게 필통이었고 코에 정통으로 맞고 세상이 떠나가라 울던 녀석을 보며 통쾌하기보다 겁이 덜컥 났던 기억. 내가 던진 또 다른 필통은 어디로 갔을까? 누군가의 코를 맞춰 겁을 줬지만 대가는 언제나 혹독했다. 내 자구책은 정밀하지 못했고 전략적이지 못했다. 타고난 다혈질은 아빠 영향이지만 성격과 환경을 탓하기엔 이미 책임감을 가져야 할 나이였다. 예전에 누군가 내게 말했다. 사람 성격 안 바뀐다고. 하지만 성품은 만들 수 있다고. 성격을 다스려 성품을 만들면 된다고. 아저씨도 성격이 불같았는데 지금은 아주 차분하고 평온하지 않냐고. 돈 아저씨였다. 아저씨 안 그러잖아요. 저번에도 경찰이랑 싸웠잖아요. 내 팩트 폭격에 돈 아저씨는 큰 헛기침을 하고 딴청을 피웠다. 어느새 발걸음이 빨라진 나는 선화동 사거리를 지나 집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돈 아저씨가 매일 빗자루질을 하던 그곳에 다다랐다. 왜 그동안 여길 와보지 않았을까? 왠지 멋쩍어진 나와 달리 갈색 벽돌 3층 건물은 무심하게 거기 서 있었다. 건물 1층 비디오 가게는 파스텔 톤으로 치장한 커피숍으로 변해 있었다. 금방이라도 돈 아저씨가 비디오가 담긴 색을 메고 가게를 나올 것만 같았다. 참나 과잉 영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비디오 배달을 하던 돈 아저씨.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는 동안 비디오 가게를 지키던 나. 기다렸다는 듯 몰려오던 동네 아이들. 그리고 비디오 가게에서 매일 보던 영화, 만화, 로맨스 소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나는 카페로 변한 그 공간으로 진입했다. 비디오 가게 안 내 북박이 자리는 이미 커피 제조 공간이 되어 있었다. 진열장은 바 테이블이 되어 있었고
카페트 바닥은 나무 바닥으로 변해 있었다.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으면서 모조리 바뀐 것만 같았다. 샷을 추가한 아메리카노를 들고 창가 테이블 앞 스툴에 자리 잡았다. 창밖을 보니 그 시절의 풍경이 어른거렸다. 곧 머릿속 어딘가에 놓인 블랙박스가 서서히 열렸다. 안녕하세요. 돈키호테 비디오입니다. 빌려가신 비디오가 연체됐어요. 언제까지 가져다 주실 수 있죠? 그거 최신작이라 빨리 갖다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디오 배달은 되는데 수거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이 가게 매니저예요. 몇 살이냐고요? 중학생인데 왜요? 맹랑하기 그지없었다. 겁나는 것도 없었고 부러운 것도 없었다. 북한이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중2병 복균자여서였을까? 노노. 그 시절엔 중2병이라는 말도 없었다. 그렇다면 돈 아저씨가 나를 믿고 가게를 맡겨줘서였을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정말이지 이 공간은 나만의 아지트이자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밖의 풍경을 바라볼 줄이야. 적적한 일요일 오후 돈 아저씨는 믹스커피를, 나는 코코아를 마시며 손님들 품평을 하던 게 어제 일인 것만 같았다. 대여료보다 연체료를 더 내던 게으른 청년도 있었고 당일 반납하면 대여료를 깎아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지던 아줌마도 있었다. 가족이 똑같은 비디오를 연달아 빌려가는 걸 보고 저 집은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했고 대낮부터 로맨스 소설을 잔뜩 빌려가던 언닌 작가 지망생이 분명하다고 추측했다. 생각해보면 돈키호테 비디오에서 보낸 시간이 대전에서 지내며 가장 즐거운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치킨집을 하느라 부모님은 정신이 없었고 대학생 언니는 휴학을 하고 미국 이모네로 떠났다. 오빠는 고3이라 학교와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니 나라는 꼬맹이는 텅 빈 어두운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나와 이 공간으로 스며들곤 했다. 소속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외톨이의 유일한 소속처가 여기였다. 당분간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겠다 마음먹었다. 좋은 추억이 있는 공간에서 인생 2막의 대본을 짜보겠다고 결심했다. 4. 한빈과 지하실. 성심당 1일 1빵 도전기. 대한민국 최고 매출 빵집이자 대전을 상징하는 성심당의 모든 빵을 먹고 또 먹습니다. 많이 먹지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먹습니다. 대전 칼국수 맛집 섭렵기. 밀가루의 도시 대전은 빵도 유명하지만 칼국수 역시 대표 음식입니다. 물총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비빔 칼국수, 장칼국수, 들깨 칼국수 등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천차만별 대전 칼국수 기행. 타슈 타고 어디까지 가보셨슈? 대전의 따릉이 타슈. 타슈로 갈 수 없는 대전은 없다. 타슈와 함께 매일매일 대전의 숨은 명소를 찾아갑니다. 대전 블루스. 대전에서 시작하는 기차 여행. 교통의 요지 대전에서 KTX를 잡아타라. 오늘은 경부선, 내일은 호남선, 모레는 충북선. 하루면 전국 어디든 오케이. 기차 타고 원데이 왕복 트립이 시작된다. 하루 종일 카페에서 노트의 기획안을 끄적였다. 비쩍 마른 통장 상태로 대전을 벗어난 유튜브 컨텐츠를 짜긴 어려웠다. 그래서 쥐어짤 대로 쥐어짠 게 위와 같다. 유성온천 탐방 로드와 마리한화 응원 대작전은 고민 끝에 탈락.
유성의 온천이 많아도 얼마 못 가 컨텐츠가 동날 것이고 마약 같은 한화 야구를 응원하는 건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많을 듯해 포기했다. 사흘에 한 번 성심당, 칼국수, 공유 자전거, KTX 체험을 번갈아 올리면 컨텐츠는 채워질 듯 했다. 문제는 재미다. 재미와 호기심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리게 해야 한다. 한편으로 제목도 중요하다. 그런데 제목을 뭐라고 하지? 유잼 도시 대전? 대전 대행진? 대전 탐험대? 모두 별로였다. 어쩐지 쫓겨난 내 프로그램을 자가 복제하는 심정이었다. 순간 다 지워진 나머지 노트에 적은 기획에 마구 줄을 그어버렸다. 결국 사람이다. 캐릭터다. 도시 탐험대는 주혜성이 탐험 대장이었기에 빵 터진 것이다. 유튜브도 연예인 못지않은 끼와 매력을 지닌 사람이 나와야 뜬다. 세상 평범한 내가 관심을 끌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굳이 채널을 운영해 컨텐츠 과잉 시대에 일조한 걸까? 순식간에 몰려든 회의감에 그나마 있던 의욕조차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자기 컨텐츠를 갖는다는 건 자기를 믿는 것이었다. 결국 눈물이 찔끔 나려는 걸 꾹 참고 노트를 덮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남자 둘이 들어왔다. 둘은 뭐가 바쁜지 탁구공 오가듯 대화하며 테이블 자리에 앉았다. 그중 왠지 눈에 익은 남자가 카운터를 돌아보고 말했다. 아, 두 잔요. 하이톤의 맑은 목소리를 듣자마자 절로 몸이 움츠러졌다. 한빈이었다. 서울로 전학을 가고도 대전의 친구들과 연락을 나눌 수 있었던 건 싸이월드 덕분이었다. 이제는 아득한 추억이 된 싸이월드에서 서로의 이름을 발견하곤 파도 타기를 하며 온라인에서 일촌을 맺어나갔다. 중학생이 무슨 각별한 컨텐츠가 있겠나. 일기를 쓰고 도토리를 구매해 음악을 깔고 대문을 꾸미고 가끔 디카로 찍은 사진이 생기면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는 게 전부였다. 그럼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몇 시간씩 미니홈피를 꾸미곤 했다. 산초 누나 잘 지내? 한비는 잊을만 하면 방명록에 안부를 남겼다. 댓글창에도 남겼다. 진짜 내 안부를 묻는 건지 버릇처럼 그러는 건지 곧 파악이 되었다. 대준이 형 잘 지내? 성민이 형 잘 지내? 세롬이 잘 지내? 녀석은 주기적으로 돌아가며 일촌 방명록에 같은 방식의 발도장을 찍고 다녔다. 방송일에 치여 살던 어느 날 방치된 내 싸이월드에 들어갔다가 여전한 녀석의 흔적을 발견했다. 1년에 한 번은 꼭 남겨놓은 산초 누나 잘 지내 기분이 묘해졌고 오냐 너는 잘 지내냐 라고 답했더니 놀랍게도 바로 전화번호와 함께 연락 달라는 답이 달렸다. 연락해 근황을 나누다 한번 보자는 말이 나왔고 며칠 뒤 녀석과 IFC몰의 커피숍에서 만났다. 어릴 적 모습 그대로의 키만 좀 큰 한빈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고 깐돌이같이 야무진 인상에 여자들 좀 꼬이겠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외주 프로덕션 PD로 일하는 내 생활에 관심을 보이던 한빈은 너는 무슨 일 하냐는 말에 누나한텐 차 못 팔겠다며 심심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웃겨. 너 그럼 차 팔려고 나 만난 거야? 안부도 궁금했고. 그럼 작년에 싸이월드에 글 남겼을 때도 차 팔려고? 아니, 그땐 보험. 변액보험 좋은 게 있었거든. 미쳐. 너 영업하려고 사람 만나냐? 겸사겸사. 사람이 어디 한 가지 이유로 만나나.
누나, 그런데 남자친구는 있어? 괜찮은 형 있는데. 이젠 사람도 파는 거야? 내 사수인데 카 마스터야. 모닝에서부터 벤틀리까지 다 취급해. 이 바닥에서 완전 떴지. 벤틀리 후진하다 리어카 처박는 소리 그만해라. 아, 진짜 누나 막말 여전하네. 막말이 아니고 비유야. 그나저나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셔? 응? 누구? 돈 아저씨 말이야. 너희 아빠. 사실 내가 녀석을 만난 건 아저씨의 근황이 궁금해서였다. 그렇다. 애석하게도 한비는 돈 아저씨의 아들이다. 아저씨는 이혼 후 아들과 떨어져 지냈는데 방학 되면 한빈이 돈키호테 비디오에 내려와 아빠와 같이 지냈고 그때마다 우리와 어울렸던 것이다. 당시 한빈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듯 아빠는 여전히 대전의 지하실에서 글 쓴다는 답만 남겼다. 그러고는 다시 돈 벌 궁리와 소개팅 이야기로 내 기분을 잡치게 했고 이후로 연락을 끊었다. 나는 상체를 웅크린 채 그의 테이블을 살폈다. 녀석은 같이 온 사람과 서류를 늘어놓고 감정 평가가 어떻고 채무 비율이 어떻고를 떠들고 있었다. 대체 무슨 상황일까? 순간 몸이 기울어져 스툴에서 휘청했다. 어이쿠. 서둘러 균형을 잡은 나는 민망함에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구를 향했다. 산초 누나! 나도 모르게 얼음이 되어버렸다. 누나 맞지? 한빈이 일어나는 기척에 표정을 다림질하고 고개를 돌렸다. 녀석이 테이블에서 걸어나와 내 앞에 서더니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와, 얼마만? 그때보다 키가 더 큰 것 같네. 173? 175? 그 정도는 아니거든. 누나가 여긴 어쩐 일로? 서울 생활 정리했어? 너야말로 대전에 웬일인데? 그러자 한비는 희죽 웃은 뒤 손가락으로 마룻바닥을 가리켰다. 지하실? 그 공간 아직 그대로야? 혹시 돈 아저씨도? 그대로지. 아빠 없는 거 빼고. 순간 온갖 상념이 머릿속에서 들끓기 시작했다. 건물 지하실은 돈 아저씨의 생활 공간이었다. 우리도 종종 내려가 그곳에서 아저씨가 해주는 라볶이를 먹고 TV도 보곤 했다. 그런 곳이 그대로라면 내 추억도 봉인돼 있지 않을까? 내가 내려가 볼 수 있냐고 묻자 한빈이 비싼 척 굴었다. 원래는 오후에 서울 올라가려고 했는데 저녁이라도 사주면 먹고 가겠다며 능청을 떨었다. 나는 내게 메뉴 선택에 자유는 없다는 조건으로 승낙했다. 카페에서 나와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다. 젖은 낙엽이 발판처럼 깔린 입구는 대낮임에도 어둑하고 칙칙한 게 15년 전 그대로였다. 한빈이 열쇠를 꺼내 손잡이 열쇠 구멍에 넣고 힘껏 돌렸다. 놀라지 마쇼, 산초 누나. 한빈이 문을 열곤 손님을 맞는 자세로 내게 들어오라 손짓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돈 아저씨의 거처로 진입했다. 5. 상념의 방랑자. 똑같았다. 입구 신발장이 가려진 시야가 트이자마자 진갈색 소파와 낡은 식탁, 식탁 옆 싱크대가 눈에 들어왔다. 싱크대 위 수납 공간도 여전했다. 소파 반대편엔 이제 켜지기나 할까 싶은 브라운관 TV가 진열대 위에 있었고 모서리 공간의 고동색 책장도 그대로였다. 출입문 옆에 놓인 에로이카 전축 세트와 스피커, 컬러 박스 하나에 가득한 레코드판도 반가웠다.
나는 서둘러 신발을 벗고 거실 중앙으로 향했다. 장판이 말라붙었는지 걸을 때마다 버석거리는 소리가 났다. 똑같지 않았다. 다가갈수록 비디오 가게의 흔적이 속속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여백이 많았던 책장은 가게에서 옮겨다 놓은 소설과 만화로 빼곡했다. TV 아래 진열장 역시 비디오 테이프로 가득했다. 누나, 이거. 의기양양한 한빈의 목소리에 돌아본 난 탄성을 질렀다. 아까는 미처 보지 못했던 한쪽 벽을 꽉 채운 그것이 눈에 번쩍 띄었다.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의 비디오 가게 간판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놓여 있었다. 나는 간판 속 7글자를 나직이 읊조렸다. 돈키호테 비디오. 굴림체 글자 테두리마다 새카맣게 쌓인 먼지가 일부러 만든 음영처럼 보였다. 마지막 글자 O의 절반은 플라스틱 커버가 뜯겨 내부 형광등이 보였는데 금방이라도 거기서 빛이 새어나올 것만 같았다. 돈키호테 비디오가 오래된 목소리로 나를 부르고 있었다. 왜 이제 왔냐고. 내가 여기 있는 걸 잊었냐고. 산초 없는 돈키호테가 무슨 소용이냐고 책망이라도 하는 듯 했다. 어느새 바짝 다가선 난 손으로 간판을 쓰다듬었다. 쓸리는 먼지마저 나의 손길을 기다려온 듯 애틋했다. 여기 그대로지? 우쭐한 표정으로 옆에 선 한빈이 물었다. 아니. 녀석이 의아해하며 고개를 꺾었다. 돈 아저씨가 없잖아. 대체 어디 계시는데? 나는 똑바로 한빈을 바라보며 물었다. 안 그래도 누나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누나는 산초잖아. 산초라면 돈키호테를 따라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누나한테 아빠 연락 안 왔어? 전혀. 그리고 그건 아들인 네가 알아야 하는 거잖아. 아빠랑 아들이라는 본캐는 이미 깨진 지 오래야. 부캐인 돈키호테와 산초는 연결돼 있을 줄 알았지. 진짜 아무 연락 없었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지금부터 아는 거 말해봐. 너희 아빠 돈 아저씨가 그동안 어떠셨는지. 그러면 누나가 우리 아빠 찾는 거 도와줄 건가? 그럼 내 한많은 가족사를 털어놓을 수 있지. 똑똑한 누나라면 거기서 아빠 행방을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꿰매 넘어가는 듯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그 녀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한빈은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지하실을 나갔다. 곧 정적이 공간을 감쌌고 묘한 흥분이 나를 에워쌌다. 책장으로 향했다. 아저씨가 남긴 책들을 보았다. 얼마나 많이 대여했는지 모를 로맨스 소설과 무협지, 판타지 소설 시리즈가 몇 권씩 이가 빠진 채 꽂혀 있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들. 책장을 펼치자마자 보물이 흩날릴 것만 같은 퇴마로, 언플러그드 보이, 다빈치 코드, 아침형 인간, 가시고기, 그놈은 멋있었다 등등. 몸을 숙여 진열장한 비디오 테이프를 살피니 정신이 다 혼미해졌다. 아저씨와 함께 본 영화, 라만차 클럽이 같이 본 영화, 가게 봐준 대가라며 공짜로 빌려준 영화, 그리고 진짜 좋은 영화인데 소리는 아직 어려 안 된다던 대학 가면 꼭 보라던 영화들이 눈에 들어왔다. 진열장을 뒤로하고 전축으로 향했다. 새카만 에로이카 전축 세트는 돈 아저씨가 특별히 아끼던 물건이었다. 턴테이블 안에는 레코드판 하나가 들어있었다. 고개를 숙여 타이틀을 확인하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다. 그 노래가 거기 있었다. 전원을 올리자
전축의 이곳저곳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였다. 토남을 옮겨 바늘이 있는 카트리지를 조심스레 첫 번째 트랙 위에 올려놓았다. 지직거리는 듣기 나쁘지 않은 잡음이 흘러나왔다. 잠시 후 레코드판으로부터 은은한 기타 연주가 흐르기 시작했고 두 남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말을 걸어왔다. 이 세상에 기쁜 꿈이 있으니 가득한 사랑의 눈을 내리고 우리 사랑의 노래 있다면 아름다운 생 찾으리다. 이 세상에 슬픈 꿈이 있으니 외로운 마음에 비를 적시고 우리 그리움에 날개 있다면 상념의 방랑자 되리다. 이 내 마음 다하도록 사랑한다면 슬픔과 이별뿐이네. 이 내 온정 다하도록 사랑한다면 진실과 믿음뿐이네.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 되겠소. 내가 님 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노래는 타임머신처럼 그곳을 그 시절 비디오 가게로 돌려놓고 있었다. 아저씨가 즐겨 듣던 이 노래를 따라 부르던 그때처럼 어느새 난 가사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곱씹을 만큼 아름다운지 이제야 깨달았다. 후렴부의 경쾌한 선율과 힘찬 클라이막스가 이어지자 내 심장도 뜨겁게 뛰는 게 느껴졌다. 어쩌면 아저씨가 되고 싶었던 건 방랑자가 아니었을까? 돈키호테처럼 상념의 방랑자가 되어 세상의 정의를 목청껏 노래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우리 곁에서 사라진 말없는 방랑자가 되어 어딘가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건 아닐까? 노래가 끝났다. 돈 아저씨가 몹시 보고 싶어졌다. 6. 컴컴한 추억의 영역. 그러니까 아빠를 찾아야 거길 제값받고 나갈 수 있다고. 진로집에서 두부 두루치기에 뻘건 국물에 칼국수 사리를 섞으며 한빈이 외쳤다. 그러고 나서 양념이 밴 사리를 접시에 받쳐 후루룩 삼켰다. 아, 이게 왜 이렇게 먹고 싶었나 몰라. 어릴 적에 아빠랑 그 철물점 할아버지는 막걸리에 두부 두루치기 먹고 난 여기 칼국수 비벼 먹었거든. 로신한테 할아버지야. 철물점 아니고 자전거 포고. 그랬나? 누난 기억 완전 쩐다. 근데 우리 아빠 어떻게 찾아야 할까? 아이디어 좀 없을까? 한빈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소주잔을 비웠다. 나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조금 전 녀석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곱씹어 보았다. 2010년경 돈키호테 비디오는 장사를 접고 가게를 비웠다. 비디오와 DVD 대여는 이미 유명무실해졌고 일반 도서와 만화책 대여로 간신히 유지하던 가게가 결국 수명을 다한 것이었다. 다행히 건물주 할머니가 지하의 돈 아저씨 거처는 계속 유지하게 해줬고 그래서 가게 물건 일부를 그곳으로 옮길 수 있었다. 이후 아저씨는 지하에서 계속 지냈는데 3년 전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고 했다. 올여름 건물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건물을 물려받게 된 손자는 돈 아저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아들 한빈을 불렀고 지하실 열쇠를 주며 짐을 다 빼라고 했다는 것. 그런데 한빈은 짐을 정리하다 서랍 속에서 돈 아저씨와 건물주 할머니 간의 계약서를 발견했다. 먹지에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계약서엔 지하실 공간을 무상으로 영구히 돈 아저씨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도장도 찍혀 있었다. 한비는 새 건물주에게 계약서를 들이밀었고 지하실에서 나가게 하려면 계약 해지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되받았다. 건물주로서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이었다. 하여 현재 한빈을 구슬리는 중이라고 했다. 낮에 카페에서 만난 감정평가사를 통해 한빈은 건물 가치를 확인했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받기할 거라고 했다. 한편 협상 뒤엔 지하실을 비워줘야 하니 얼른 아빠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아빠에겐 아빠의 소중한 물건을 돌려주고 자기는 보상금으로 사업을 벌일 거라고 했다. 그런데 건물주 할머니는 왜 돈 아저씨에게 무상의 영구임대 계약서를 써준 것일까? 건물주의 손자는 돈 아저씨 연락처는 모르면서 어떻게 한빈의 연락처는 알고 있었던 걸까? 나보고 양아치냐 그러더라고. 성민 오빠가? 그 재수탱이가. 이젠 연락도 부동산 통해서만 한다니까. 아니, 지가 직접 전화해 만나자고 하고 소주 한잔하며 양해를 구하면 내가 사정 봐줘, 안 봐줘? 안 봐줄 것 같은데? 안 봐주긴 하지. 그래도 이렇게 대치 상황까지 가진 않지. 아무튼 사회생활 참 못해. 그렇다. 건물주 할머니의 손자는 성민 오빠다. 돈키호테 비디오에서 함께 영화를 보며 눈길을 나누던 라만차 클럽의 리더. 그리고 빌어먹을 내 첫사랑. 라만차 클럽은 돈키호테 비디오 내 사조직이었다. 우리는 아미고란 명칭으로 서로를 불렀다. 성민이 중3으로 리더였고 나와 대준이 중2, 한빈과 새롬이 중1이었다. 주요 멤버는 이렇고 여기에 들고 나는 몇이 더 있었다. 공부에 치이고 사춘기에 몸부림칠 나이에도 우리는 곧잘 뭉쳤다. 그 중심엔 돈 아저씨가 있었다. 라만차 클럽과 아미고라는 명칭 역시 아저씨가 지어준 것이었다. 지금 내 눈앞엔 라만차 클럽의 아미고였던 인간이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코를 골고 있다. 녀석의 잠든 얼굴 뒤로 돈 아저씨가 뭉게뭉게 얼굴을 비쳤다. 돈 아저씨. 스스로를 한국의 돈키호테라고 부르며 이루지 못할 꿈을 꾸느라 늘 바쁘다던. 실제로 비디오 가게는 안 붙어 있고 선화동과 대흥동 일대를 쏘다니기 바빴던 동네 보안관. 보안관이라면서 권위도 없고 싸움도 못해 자주 경찰서와 병원 신세를 지던 풍차로 돌진하는 책 속 모습 그대로의 그 아저씨. 왼손에 든 휴대폰 플래시로 철제 출입문 손잡이를 비췄다. 오른손으로 제법 큼직한 열쇠를 열쇠 구멍에 놓고 돌렸으나 뻑뻑한지 돌아가지 않았다. 한비는 내게 이 열쇠를 건네고 대전역으로 갔다. 지하실에서 아빠의 행방을 알아낼 단서를 찾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나는 다시 한번 힘주어 열쇠를 돌렸다. 그제야 묵직한 압박과 함께 열쇠가 돌아갔다. 전자키도 없는 곳에 스마트 전등이 있을 리 없다. 먼저 현관등을 찾아 켜야 했고 다음에 거실 불을 켰다. 노쇠한 형광등은 4개 중 둘만이 생존을 신고했다. 어둠에 더해 밤의 추위가 웅크린 실내는 음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왜 이곳에 다시 왔을까? 돈 아저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겠다고 열쇠를 받았지만 이 밤에 한바탕 수색을 할 건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왜? 사실 촬영각을 재러 왔다. 나만의 스튜디오. 그러니까 이곳에서 유튜브를 촬영할 것이다. 채널명은
나는 간판 가장자리에 말린 전원선을 집어들었다. 주위를 살피니 냉장고 옆으로 멀티탭이 보였다. 멀티탭에 전원을 연결하자 간판 조명이 켜졌다. 난 거실등을 껐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7글자의 존재감을 확인했다. 돈키호테 비디오. 나의 유튜브 채널명이 탄생했다. 짧지만 뜨거웠던 프로듀서 경력으로 내가 깨달은 건 결국 방송 콘텐츠란 특별한 사람들을 찾아 전시하고 그에 대해 떠드는 것이다. 돈 아저씨를 찾는 과정은 그 자체로 훌륭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적어도 아저씨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은 한빈과 성민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야기를 유튜브로 방송할 거라는 걸 알게 되면 돈 아저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짐작하고도 남았다. 야, 그거 참 재밌겠구나, 소라. 7. 셀프 고용. 다음 날 오전부터 부산을 떨며 나갈 준비를 하니 엄마가 눈이 동그래져 따라왔다. 현관에서 컨버스 단화를 신는 내 팔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며 물었다. 연애하니? 엄마, 그게 무슨 개풀 뜯는 소리야? 아니, 어제도 늦게 취해오고 오늘도 바지런히 꾸미고 나가고. 나 오늘부터 출근해. 바짝 일하고 올 테니 저녁 먼저 드세요. 그러자 엄마의 따발총 같은 질문 세례가 날아와 온몸에 꽂혔다. 알바야? 정규직이야? 월급은 얼마야? 혹시 이상한다면 엄마 쓰러진다. 그러니 지금 똑똑히 말해. 거기 뭐 하는 데니? 또 그 망할 방송일 하는 거 아니지? 이건 뭐 질문을 하는 건지 취조를 하는 건지 대답도 하기 전에 질려버렸다. 나는 양손을 들어 대형 X자를 만들어 보였다. 엄마는 입을 닫는 대신 눈을 흘겼다. 내가 날 고용했어. 그러니 월급도 정규직 여부도 상관없고 이상한 데도 아니야. 뭐가 안 이상해?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 하긴 엄마 딸이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하죠. 그런데 그 이상한 고용주가 나니까 괜찮아. 갑질을 해도 내가 나한테 하고 임금 체불을 해도 내가 나한테 안 주는 거니까. 됐죠? 따발총은 엄마만 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쏟아붓고 발가락만 쑤셔 넣은 단화를 질질 끌고 집을 나섰다. 출근이다. 나만의 스튜디오로. 집에서 5분 거리에 업무 공간이 있다니 정말 만족스러웠다. 동네 골목길을 지나자마자 저만치의 파스텔톤 카페가 보였다. 어제 본 뚝단발 알바가 야외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다. 나는 카페에 들어가 라떼 한 잔을 주문했다. 잠시 뒤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카페를 나와 입구 옆 계단으로 내려갔다. 싸구려 라떼지만 스타벅스 커피를 손에 쥔 채 청담동 스튜디오로 출근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어젯밤 경험을 교훈 삼아 바짝 힘을 주어 문을 열었다. 오 마이 스튜디오. 돈 아저씨의 책상 앞에 앉으니 감회가 새로웠다. 아저씨는 가게 카운터로 쓰이던 이 연갈색 나무 책상에서 매일 두껍고 큰 책의 내용을 옮겨 적었다. 처음엔 그 책이 큰 글자 성경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스페인 소설 돈키호테였다. 돈키호테라고 하면 풍차로 돌진하는 미치광이 늙은 기사로만 알던 난 실제 책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걸 언제다 베껴요? 필사를 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왜 필사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다. 돈키호테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 누구도 돈키호테를 필사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한국어로 된 최초의 돈키호테 필사본이지. 하지만 그걸 누가 알아줘요? 스페인 사람들이 알아주려 해도 한국어로 된 거면 알아볼 수도 없지 않나요? 누가 알아준다고 모험을 떠나는 건 아니란다. 나만의 길을 가는데 남의 시선 따윈 중요치 않아. 안 그러니, 소라? 알겠어요. 어서 필사본 완성하세요. 화이팅! 그래, 고맙다. 근데 돈키호테는 2권까지 있어. 이거 한 권 마친 다음에 2권도 필사해야 완성이야. 헐, 그것도 이것만큼 두꺼워요? 그건 이것보다 더 두껍지. 아저씨의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와이파이를 탐색하니 다행히 1층 카페에 상호가 떴다. 조금 전 카페에서 눈여겨봐둔 와이파이 비번을 잽싸게 입력했다. 오케이, 접속 완료. 라떼 한 잔 값으로 인터넷 해결.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필요한 것들을 구매했다. 스마트폰을 노트북 옆에 내려놓으며 외쳤다. 카메라. 뒤이어 스마트폰 촬영에 필요한 미니 삼각대, 거치대, LED 조명과 샷건 마이크를 찾아 주문했다. 짐벌이나 고프로는 야외 촬영 때나 필요하니 일단 패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쓰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구매하자니 속이 쓰렸고 대신 스마트폰 무료 동영상 편집 앱을 다운받았다. 이 정도면 촬영과 편집을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널 개설. 나는 유튜브에서 유튜브 채널 만들기 영상을 찾아봤다. 실로 간단했다. 먼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했다. 사용자 페이지에 들어가니 프로필 사진이 필요해 휴대폰으로 돈키호테 비디오 간판을 찍었다. 적당히 때 묻은 간판 끝이 부서져 형광등이 노출된 것마저 그럴듯해 보였다. 됐다. 다음은 채널 소개글을 채울 차례였다. 이제는 사라진 우리 마음속 비디오 가게 돈키호테 비디오. 그 시절 당신이 사랑한 영화와 만화, 소설을 대여해 드립니다. 채널 소개글을 마치고 뒤이은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배가 고파왔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직딩의 점심시간이 반가웠다. 그런데 뭘 먹지? 역시 칼국수지. 신도 칼국수에서 점심을 먹고 오는 길에 NC 백화점에 들러 청소도구와 사무용품을 샀다. 오후 내내 스튜디오를 쓸고 닦으며 50리터 쓰레기 봉투를 가득 채웠다. 벌써 겨울이 오려는지 6시도 안 된 반지하 스튜디오가 어둑어둑했다. 나는 고무장갑을 벗고 한숨을 쉬었다. 아직 청소도 못 끝냈는데 대체 컨텐츠는 언제 만들지? 나는 내게 야근을 지시했다. 청소의 막바지. 구석의 비키니 옷장 안에서 기내용 트렁크 하나를 발견했다. 뭐지? 궁금증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트렁크를 열어본 나는 낮은 탄성을 뱉어내야 했다. 트렁크 안에는 낡은 대학노트 수십 건이 들어있었는데 나는 펼쳐보지 않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깨달았다. 노트 더미 아래 마치 주춧돌처럼 자리한 두툼한 책 2권 때문이었다. 바닥에 깔린 책은 돈키호테 1권과 2권이었다. 노트를 펼쳐보곤 어쩔 수 없이 입이 벌어졌고 가슴이 뻐근해졌다.
특유의 약간 기울어진 아저씨의 글씨체로 돈키호테의 필사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갑옷을 입은 기사단의 모양새로 오와 열을 맞춰 노트 안에서 행진하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나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서둘러 모든 대학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했다. 거기에 끝이 있었다. 마지막 필사본 대학 노트는 돈키호테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도달해 있었다. 한국어판 필사폰을 가지고 스페인에 간다던 돈 아저씨의 꿈. 그 꿈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 아저씨의 분신과도 같은 필사본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자니 더욱 아저씨가 그리워졌다. 대체 아저씨는 이 꿈의 흔적들을 두고 어디로 간 걸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나의 유튜브 채널 돈키호테 비디오는 돈 아저씨를 찾는 공개 방송이 될 것이다.